부동산 PF 리스크가 이 건설업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주택 부문에서 부실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이 지식산업센터 공실로 90%까지 빚을 낸 투자자들의 연쇄 가계 부도,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PF의 대량 부도와 또 금융사 부실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오늘 김효선 NH농협은행 WM 사업부 수석 전문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최근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선 태영건설만 해도 성수동의 지산 개발과 관련해서 PF를 막지 못해가지고 이 워크아웃에 들어갔는데요. 지식산업센터 공실이 얼마나 심각한가요? 네. 우리 서지영 기자가 이거 많이 취재했죠. 네, 제가 진짜 취재 엄청 많이 했는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제 지식산업센터의 공실이 과중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뭐 하남 미사, 남양주, 광명, 일산 덕은, 향동 뭐 이런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1년이 지났는데도 이제 공실률이 70%에 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미 지어놓은 지산도 뭐 마찬가지지만요. 현재 지어지고 있는 지산은 더 문제입니다. 뭐 지난해 3분기 자료를 보면요, 뭐 인허가만 받고 아직도 첫 삽에 뜨지 못한 이런 지식산업센터 미착공 부지가 최소 300여 곳에 달합니다. 뭐 이 사업장들이 토지 매입이나 초기 사업비를 위해 끌어쓴 브릿지론에서 이제 본 PF 전환이 힘들어지면서 더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떠신가요? 저 지산발 PF 위기 온다 이런 얘기까지 떠들고 있어요. 심각한 거 아닌가요? 심각합니다. 예, PF가 대부분이 심각하지만 이제 비주택, 특히 지산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아파트나 주택보다 보증력도 조금은 떨어지고 수요가 한 번 없으면 사실 당분간은 수요자들이 찾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뭐 공급은 많지만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금리는 계속해서 고금리 유지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도 심각하지만 앞으로도 점점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은 게 대표적으로 이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네, 지식산업센터가 한때는 엄청 붐이 일었었잖아요. 이 붐이 일었었던 이유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가 앞서 말씀해주신 성수동에서부터 사실 붐이 좀 일어났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공업지역에 짓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서울 안에 공업지역이 성수동이나 아니면 뭐 가산 이 정도 수준밖에 없기 때문에 지을 수 있는 부지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성수동에서 태양건설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굉장히 그 워크아웃 들어간 그 태영이 지산으로 돈을 많이 번 모양이죠. 네, 많이 벌어서 좀 이번에는 무리하게 땅을 고가에 매입해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처음에 사업했던 데는 그 가격, 토지 가격을 평당 한 1,300 정도에 매입을 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거의 뭐 2배까지도 올라갔던 터라서 네네. 굉장히 뭐 시공사나 시행사도 그렇지만 지식산업센터 한호를 매입한 개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큰 뭐 재미를 봤다고 할 수 저 있습니다. 주변에도 지산 뭐 여러 채 사가지고 초기 투자자는 돈 많이 벌었던 모양이에요. 예, 저도 이게 대표적인 수익형 상품인데 수익형 상품들은 대부분 상가 같은 것들은 수익률은 좋지만 시세 차익이 없거든요. 네. 근데 지식산업센터는 한동안 수익률도 좋지만 시세 차익까지 굉장히 컸어요. 아. 예, 그래서 인기가 많다 보니 굉장히 좀 공급도 그때 많아졌어요. 특히 전 정부에서 이 주택을 규제하면서 이 지산 같은 경우에는 뭐 대출도 한 90%까지 내주고 뭐 그래서 많이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네. 네, 맞습니다. 정부에서 보통 뭐 부동산 경기 호황기 때도 주택은 서민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좀 규제를 하지만 뭐 지산뿐만 아니라 빌딩이라던가 상가나 이런 수익형은 큰 규제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수도권 서울 말고 수도권 외곽에도 엄청 지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이유가 서울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지을 수 있는 공업지역이 굉장히 제한적이니까 서울 인근에 짓는 신도시들, 뭐 대표적으로 하남이라던가 뭐 고양시 이런 지역의 신도시를 지을 때 그 자족 기능 강화라는 그 목적으로 네네. 이런 지산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아예 확정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남이나 고양시 같은 데만 가더라도 입지가 굉장히 좋게 보이는데 굉장히 공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서울이 아니라 서울 주변에 있는 경기도 쪽에 오히려 공급이 굉장히 좀 과잉이 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가보셨잖아요. 네, 진짜 공실이 눈에는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한 채가 다 완파는 됐대요. 그러니까 이 건물들이 다 빚으로 쌓아 올린 건물들인 거죠. 근데 현재도 지금 공급이 넘쳐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제 공급이 계속 될지 뭐 공급 전망은 어떤가요? 지금까지 그 공급이라고 하면 다 지어져 있는 준공돼 있는 데들도
뭐 전체가 다 텅텅 빈 경우들도 많거든요. 근데 지금 부지만 확보해놓고 미착공한 부지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브릿지론이라는 거는 아예 본 PF라고 해서 토지를 마련할 때 요 대출만 된 거지 공사를 하기 전에 본 PF로 갈아타지를 못한 거거든요. 네네네. 이게 전체 한 20-30%로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공급이 많지만 해결되지 않은 준공된 것들도 있고 또 대기하고 있는 또 아직 토지 상태인 것들도 많기 때문에 당분간 뭐 4-5년 정도 안에는 사실 공급 과잉을 해결하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비주택 PF가 가계 연쇄 부도로 이어져서 더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이게 지금 수분양자 한 100만 명 정도 되니까 실제 막판에 한 사람이 적어도 2-30만 이상은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그렇죠. 양반들은 90% 대출 받아고 해가지고 임대가 안 되면 그 이자 계속 부담해야 네, 되고 네. 그거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과거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분양형 호텔 했을 때도 네. 그때도 대출 많이 되니까 굉장히 여러 채 갖고 계신 분들 계셨거든요. 근데 최근에 2021년도까지 경기 되게 좋을 때 주택을 사기에는 자금력 부족하신 네. 분들이 그냥 한 채 살 돈으로 여러 채 정말 90%는 다 대출 받아서 사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금리가 지금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신용불량까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특히 그 지산 같은 경우는 평당 분양가가 뭐 2020년에서 2022년까지 2년 사이에 거의 1,000만 원 가량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1,000만 원대에서 평당 분양가가 뭐 2천만 원까지 오른 상황인데 이제 공사비가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은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른 공사비를 이제 수분양자들이 이제 감당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 근데 같습니다. 지산 가보니까 특히 상가 공실도 심각하네요. 아, 그게 진짜 지산이 제일 심각합니다. 비쌀 텐데 네. 그거 받았던 분들은 정말 고통스럽겠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상가는 뭐 말씀하신 대로 분양가 더 높은데 그 위에 입주가 어느 정도 차야 임차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심각성 뭐 어느 정도다 이렇게 딱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어느 정도 뭐 수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PF가 정말 심각하긴 합니다. 지금도 이미 그 종합건설 업체들 폐업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심각한 거는 이런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량 건설사보다는 그렇지 못한 건설사들이 많이 이제 참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도 계속해서 건설사들 좀 힘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다행히도 과거에 뭐 금융위기 때나 네. 아니면 저축은행 사태 때보다는 건설사들이 좀 체력도 좋아졌고 금융사들도 이 PF 리스크가 좀 많이 분산이 된 상태라 전체가 연쇄부도하면서 경기를 뭐 침체를 이렇게 일으키는 주범이 될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지만 어쨌든 그런 기업 하나하나 그리고 개인들에 대한 영향은 좀 클 수 있다고 저도 봅니다. 충격을 받은 게 태형이면 16이고 네. 어느 정도 잘 버티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태형이 넘어가면서 아 한국의 건설업체 과연 믿을 수 있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태형건설이 그 이번에 매입했던 아파트형 공장은 평당 가격을 1억 5천 정도에 아마 매입을 했을 거예요. 근데 게다가 공사비가 아파트보다 더 크게 오르는 게 이런 지식산업센터는 이제 철근이 많이 들어가니까 철근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토지도 비싸게 사고 이제 철근 가격이 많이 오른 영향을 좀 크게 받았습니다. 자금 여력이 없는 이제 중소시공사, 중견 뭐 건설사들이 뭐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비주택 PF를 취급한 점이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지금 어떤 상황까지 뭐 초래하게 된 건지 뭐 그런 이런 점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뭐 지식산업센터 위성도시 같은 데 가보면 대부분 다 이제 완공이 된 상태고 네네. 입주한 기업들은 가서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부분 그냥 자가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옥용도로 매입해서 있는 경우들만 이제 많아요. 그래서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분양도 안 된 경우들도 많은데 계속해서 이자는 점점 늘어나면서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브릿지론 같은 걸로 또 다른 사업장에 걸려 있는 경우라면은 아예 전환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브릿지론 해놓은 토지들을 뭐 경공매로 내놓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건설사 부도 그리고 금융사까지도 부도될 가능성까지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영 씨가 그때 평택 가서 취재한 걸 보니까 삼성전자가 뭘 투자를 한다고 해서 주변에 지산이 팍 들어왔는데 삼성전자가 투자를 멈추면서 완전히 지산이 공실 무덤이 됐다.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네, 근데 네, 맞습니다. 결국은 경제가 살아야 기업들이 활발한 투자를 해야 지산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그럴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는 거 아니냐.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뭐 어떻게 전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 일반 수익형 상품, 뭐 상가나 그냥 오피스는 아무 업종이나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지식산업센터는 공장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과거에는 공장만 들어올 수 있도록 좀 용도가 제한됐고, 지식산업센터 되면서는 이제 뭐 IT나 이런 쪽까지 좀 확대를 해주긴 했어요. 그렇지만 일반 그냥 오피스들이 들어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도적인 제한이 있으니까 투자 수요는 지금 금리 때문에 뚝 끊긴 상황인데 실수요자들도 굉장히 제한적이라서 이게 해결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럼 이거를 뭐 딴 걸로 전용 못하면 그냥 비어두는 산업 업체가 기업이 창업을 해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맞습니다. 공업 지역이라 뭐 주택으로 용도 전환하기도 어렵고 뭐 다른 걸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진짜 큰일 잘못하면 아닌가요? 정말 엄청난 손해를 보겠네요. 예, 다만 관련 업체들한테는 뭐 취득세 50% 감면이라던가 양도세나 재산세 같은 거 감면 혜택을 많이 줬었거든요. 근데 해당하는 업종들이 좀 제한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은 입지 좋은 데 다 들어가 있고 이게 늘어나지는 않아서 굉장히 좀 어렵죠. 미착공 PF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요. 이 미착공 PF인 브릿지론이 뭐 15조에서 20조 원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게 본 PF로 전환이 어려워지면서 이제 부실로 이어진 건가요? 그렇죠. 예. 지금 이게 브릿지론 걸려있는 대부분 토지 매입한 시기들이 아마도 20년, 21년도 이렇게 사업이 한참 좋을 때 매입을 하려고 브릿지론을 일으킨 건데 그때는 토지 가격이 가장 고가였을 때거든요. 네네. 그때 대비해서는 토지 가격조차 가지고는 좀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 금리는 그 당시 사업성 검토했을 때보다는 굉장히 높아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지금 브릿지론 PF를 다른 회사에 좀 포괄해서 양도를 하려고 하더라도 사업성 수준이 그때랑은 완전히 틀리거든요. 네네. 게다가 공사비도 올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디다 해결하기가 어렵고 대부분이 이제 경공매로 나온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비주택 PF의 부실에 대한 정부 지원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잡아야 할지 우리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그 호황기 때도 주택은 규제를 하지만 비주택은 규제를 하지 않는 네, 것처럼 그렇죠. 어려울 때도 사실 주택은 뭐 서민들 주거 안정으로 인해 지원을 많이 해주지만 비주택은 상대적으로 지원이 좀 적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비주택 PF 보증 도입하는 금액을 뭐 3억에서 4억 정도 확대한 정도 수준인데 이거는 그 PF 리스크를 완전히 근본적으로 해결한다기보다는 좀 지연시키는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지원을 했을 때 경제가 좋아지고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야 네. 되는데 그러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도 뭐 정부에서 다른 금융 지원을 계속해서 해준다라고 보기는 좀 사실 쉽진 않고요.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업종 제한들을 조금 확대하는 방안 쪽으로라도 검토를 해서 이게 뭐 금융 지원이 어렵다라면 수요를 좀 늘려주는 좀 수준으로 네. 검토를 좀 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업종을 좀 완화하는 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뭐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럼 이 지식산업센터 지금 막 공실로 막 난리인데 뭐 지식산업센터뿐만이 아니라 물류센터, 리테일, 뭐 오피스텔까지 이런 비주택 부분 시장 회복세 뭐 올해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가장 좀 심각한 게 물류센터, 지식산업센터예요. 특히 뭐 우리나라 뭐 하나 잘 되면 굉장히 많이 그거 공급하잖아요. 근데 물류센터도 한동안 우리 코로나 때 집에만 있다 보니까 물류창고 확보 때문에 굉장히 붐이었거든요. 근데 물류센터는 대부분 개인 투자가 아니라 기관 투자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좀 더 노출도가 좀 적긴 했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대부분이 수익이 나와야 되는 수익형 상품들인데 이런 상품들의 특징은 주거용처럼 꾸준한 수요가 없기 때문에 경제나 부동산 시장 자체가 좋아져야 되고 지금은 사실 이게 금리도 높지만 공사비나 뭐 인건비 모든 비용이 증가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시 뭐 20년 정도 수준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은 굉장히 적죠. 그래서 이 해결이 되려면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동안은 다 같이 좀 버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가령 내가 노후 준비용으로 지산만 두 채 뭐 이렇게 받았다. 주거실이죠.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월 한 2, 300만 원씩 지금 그쵸. 이자는 내고 이런 경우는 버텨야 되나요? 아니면 진짜 넘겨야 큰일 난 거 되나요? 아니에요? 그런 상담들을 가끔 할 때마다 굉장히 좀 해드릴 말씀이 없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한데 지산뿐만 아니라 사실 상가 같은 경우도 뭐 그 신도시에 분양받는 것들은 대부분 그런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임차 금액 자체를 내가 분양받았던 금액을 수익률 계산해서 임대료를 수익률 계산해서 역산하잖아요. 근데 그 임대료를 당분간 못 받기 때문에 그냥 갖고 있는데 내가 산 금액보다 뭐 반값 이렇게 계속 뚝뚝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재건축이 안 되는 물건이다 보니까 시간이 장기간 되면은
또 새롭게 공급되는 그 지산들이 많기 때문에 또 강가가 될수록 임대료는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경쟁력이 더 떨어지고. 예. 예. 그래서 그 지금 공급 가행 때문에 내가 입지 정말 좋고 뭐 로얄층 이런 데인데도 안 된다. 그러면은 좀 더 버텨보는 것도 희망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거든요. 부동산 투자하실 때 땅 짓고 열심히 보시고 투자를 하는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 혹시 더 하실 이야기 있으실까요? 네, 지식산업센터 같은 수익형 부동산들이 부동산 시장 호황기 때 굉장히 무리해서 투자를 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꼭 이런 거 사실 때는 이런 불황기 때도 내가 매입했던 금액 때 계산했던 그 임대료를 받을 수 있을까? 공실이 뭐 3, 4년 정도 지속돼도 내가 버틸 나의 체력이 되나?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매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김효선 NH농협은행 WM 사업부 수석 전문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까지 꼭꼭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